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생리학과 심리학에 대한 기출을 저 황태식과 함께 이제 오늘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저는 이제 따로 PPT를 준비를 하지는 않고 같이 여러분들 우선 이제 이 강의를 보기 전에 기출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 특히 2018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당장 먼저 강의를 끄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내가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적으로 문제 해설을 듣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아까운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나 공부를 했던 거나 다 떠나서 현재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한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냥 보강적인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생리학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심리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려웠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17년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17년도보다도 더 18년도가 문제가 많이 난해하고 꼭 이런 지엽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너무 깊은 문제죠. 이런 문제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의학계통에서도 쓰이지 않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문제에 대한 타당도는, 사실은 출제자분들, 선생님, 교수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합격률이 3, 4%밖에 안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봤을 땐, 저는 이제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희 서울과학에서 이제 어떤 강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늦게 나온 이유도 아까 좀 추이를 조금 보려고 했던 이유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제 좀 카더라라는 그런 좀 내용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문제가 조금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올해죠, 올해 해보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그 서원과학에 대한 책이 됐던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프린트가 됐던 기출문제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됐다고 하시면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읽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죠. 저는 이제 A형 기준으로 제가 출력을 했고요. A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B형을 뽑으신 분들은 문제를 좀 약간 좀 역순이니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형 기준 1번. 자, 운동 중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아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는 꼭 그 아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왜냐면은 아까 각성 상태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게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 실수가 한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바로 떠올려야죠. 어떤 호르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볼게요.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호르몬,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성장 호르몬 있겠죠. 성장 호르몬 있을 거고, 두 번째 코티졸, 세 번째 카테콜라민. 우리 이거는 제가 그 기본 강의를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을 분해할 때 촉진되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항작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기항작용이라고 하면 반대적인 내용인데, 이런 성장 호르몬 코티졸, 카테콜라민, 글루카곤에 반대되는 호르몬 당연히 우리가 인슐린이겠죠. 자,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지방 분해를 쓰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 다 높아져. 높아지는데 인슐린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했다고 하시면은 1번 문제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죠. 이 카테콜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합쳐진 말이죠. 그쵸? 자, 그렇게 봤을 때 한번 봐볼까요? 자, 보기 1번.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의 감소인가요? 카테콜라민인데 증가죠. 바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에피네프린의 농도의 증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티졸 농도의 증가. 맞고요. 성장 호르몬 농도의 증가.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기가, 인슐린의 감소,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하지만 인슐린의 증가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적산 여치. 적산 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않은 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신 상태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은 적산 여치는 당연히 이제 젖산이 쌓여가서 축적되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당연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기 1번을 봐볼게요. 점증부하 운동시, 점증부하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빡센 게 아니라 계속 점차적으로 어려운 어떤 고강도의 운동을 점증부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시 운동 강도의 증가함에 따라 안정시보다 혈중 젖산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운동 강도의 시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산 여치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 옆에다가 정의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2번. 적산 여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무산소성 여치. 자, 무산소성 여치는 이제 A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대분들이 알고 있는 그 AT, 뭐 애니멀 트레이닝, 그건 아니에요. 무산소성 여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환기량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숨이 찼을 때 호흡을 환기 여치도 있지만 환기량이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을 우리는 무산소성 여치라고 하는데,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에 따라서 무산소성 여치와 적산 여치, 물론 비슷한 시점에 옵니다. 다시 한번. 자, AT라는 무산소성 여치와, 자, 그 다음에 LT라는 젖산 여치는 비슷한 시점에 나와요. 비슷한 시점. 비슷한 시점이란, 자, 비슷한과 동일하다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어떤 무산소성 여치 같은 경우는 제가 환기량이 증가되는 시점, 젖산이 쌓이는 시점, 사람마다 조금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적산 여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무산소성 여치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산 여치와 무산소성 여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 보기 3번 볼게요. 무산소성 체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적산 여치는 더 높은 강도에서 나타나며, 자, 무산소성 운동 수행을 예측하거나 훈련 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무산소성 운동 수행을 예측하거나 훈련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산 여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산 여치는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유산소성 운동. 사실은 어떤 약간 생리학에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짱과 몸꽝에 대한 부분을 물론 무산소, 근육 파트에서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거의 다 이제 유산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 자, 보기 4번 한번 봐볼까요? 자, 운동 시, 자, 근육 내 산소량이 부족, 해당 작용의 증가. 해당 작용이 뭐죠? 자, 해당 작용. 당연히, 어떤 ATPC나 젖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 속근 섬유의 사용, 비율의 증가, 젖산 제거 비율의 감소와 같은 변화들에 의해서 젖산 축적이 젖산 여치의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자, 여기 나온 것들 선생님이 다 무산소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왜 유산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당연히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도 내가 힘이 딸리거나 어떤 한계가 왔을 때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쌓이는 어떤 젖산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산 여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기 3번. 보기 3번이란다. 문제 3번. 아, 나 이 문제 보고 한참 생각했잖아. 왜냐면은 우선 정답은 4번이에요. 다 이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중표 식수라는 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냥 영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지 않았고, 왜냐하면 요거는 어떤 그 특수한 용액을 마셔요. 어떤 그 중수소와 산소가 들어있는 용액을 마신 다음에 마시고 나서 소변을 채취를 해갖고 그 소변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쉽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운동 처방사 하시는 분들이 이중표 식수를 모르겠어요. 이제 병원에서 뭐 근무를 하다 어떻게 뭐 연구 활동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나머지 1, 2, 3번은요,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직접 열량과 간접 열량이 이런 것들이구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접 열량 측정법은 열량계를 사용해서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을 측정하는 방식이 직접 열량 측정 방식. 자, 간접 열량 측정은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해서
자,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호흡고함률. 자, R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호흡가스 분석을 통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 소비된 산소량으로 나눈 값에 우리가 RER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때 이용된다. 이 호흡고함률 할 때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에 따라서 호흡기압률이 1.0, 0.82, 0.7 다 다르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이중표식수 법은 볼게요. 두 동위 원소가,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동위 원소는 중수소와 산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체내에서 배출되는 양의 차이로 수분의 생성량을 계산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수소, 산소를 물을 마시고 소변을 분석을 해서 일상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보기에서 아까 물론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게 뭐 제가 에너지 소비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그 이중표 식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게 됐던 칼로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측정 방법일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중표 식수는 이제 소변 샘플을 채취를 한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피험자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단점이 있다. 왜냐면은 이런 실험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실험자가 정확하게 이런 약속을 정해진 그 룰대로 섭취하고 소변검사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4번. 이중표 식수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측정한다. 칼로리 측정을 위해서 이중표 식수를 사용을 하더라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신경세포가 연결된 시냅스.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 문제들이 다 옳지 않은 것만 나오네요. 왜냐면은 문제 낼 때 올바른 거 이제 하나 내고요. 올바른 거 3개를 내고요. 옳지 않은 거 하나 내기가 사실은 문제 만들기가 좀 쉬워요. 네. 자, 봐볼게요. 자,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는 점증적, 연속적 탈분구 과정이다. 당연히 흥분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연속적인 탈분구 과정이 맞는 말이겠죠? 자, 보기 2번. 세포체 표면에 다수의 역치하 자극이 동시에 주어. 역치하라는 게 뭐죠? 실무율 법칙에 따라서 역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는 순간 터지는 현상인 거죠. 역치하 자극이 동시에 주어져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시간 가중이라고 한다. 동시에 주어져요.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동시에 주어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냅스에 대한 가중에 대한 부분은 공간 가중과 시간 가중이 있다는 것은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공간 가중은 한 번에 이렇게 동시에 어떤 활동 전이가 자극을 받는 거고요. 시간 가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세포체라고 하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빡 해서 어느 정도 역치 수준을 빡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시에 대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가중이 아니라 뭐다? 공간 가중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자, 역제성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시냅스 후 세포막이 과분극이 되는 것은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4번. 아세틸콜린. 밑에다가 좀 한번 적어 보실래요? 자, 아세틸콜린은 메모를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아세틸콜린은 동방결절과 방실결절 모두를 동방결절과 자, 아세틸콜린은 동방결절, 방실결절 모두를 휴식 시 막전압을 더욱 떨어뜨려 과분극을 시킴으로써 활성을 감소시킨다. 네, 이게 올바른 표현인데요. 자, 아세틸콜린은 골격근에서 흥분성 작용을, 심장근에서는 억제성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금방추. 사실은 금방추, 골직근기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뭐 매년 나오죠. 네, 되게 여태까지 문제들은 거의다가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은요.
거의 다가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내용의 보기들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지엽죠. 하나씩 봐볼게요. 자,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고유 수용기가 뭐죠? 금방추죠. 네, 금방추죠. 자, 금방추의 중심부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수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방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신장성에 있었을 때 더 이상 늘리지 마! 라고 어떤 자극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감각신경은 근육 길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으로 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장시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보기 4번. 추내근 섬유는 알파 운동 뉴런이라는 특정 운동신경에 의해서 조절된다. 사실은 뭐 추내근, 추외근이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럴 때 한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자, 정답은 추내근 섬유는 알파가 아니라 감마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는 뭐냐? 알파는 추외근이죠. 다시 한번. 감마는 추내근, 알파는 추외근. 그냥 알고 기억을 하세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뭐 인슐린이 베타에서 나오고 뭐 알파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의 췌장에서 췌장은 어디서 나와요? 인슐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반대 기량작용하는 것들, 그다음 반대로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자, 다음은 선천적으로 근인산 분해 요소를 합성할 수 없어 근육 내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제약이 있는 유전 질환인 메가들 증후군, 메가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메가들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사실은 좀 검색도 좀 한번 해봤어요. 지금 책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맥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메가 해갖고 뭐 맥주에 관련된 보리, 메가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좀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한 검색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가드 증후군은요, 우리가 ATP-PC에서는 PC에 대한 부분을 쪼개서 다시 한번 ADP를 만나서 ATP-PC 시스템이 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인산 요소가 없이 태어난 환자예요. 인산 요소가 없다 보니까는 글리코겐을 쓰는데 한정적인 결함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좀 약간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근육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근데 하지만 이런 분들도 이제 운동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바르게 묶인 건지 기억부터 봐볼게요. 최대화 운동 초기에는 정상인에 비해 혈당과 지방을 연료로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최대화 운동 초기에 근피로 및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피곤해하고 하는 거죠. 일정 시간 이후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세컨드 윈드 시기가 나타난다. 물론 이것도 트레이닝이 됐을 때의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컨드 윈디를 느끼기 전에 바로 이제 넉다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윈디 시기에서 운동 중 지방 대사는 정상인과 큰 차이가 나타나죠. 이건 뭐냐면 지방 대사를 똑같이 정상인과 크게 상관없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컨드 윈디가 넘어갔다는 것은 내가 호흡이 안정이 들어와서 유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거 자체는 사실은 무산소 시스템 탄수화물보다는 유산소 시스템 지방을 좀 더 의존도 있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세컨드 윈드 시기를 지나, 자, 볼게요. 최대화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이 없이 사실은 우리가 탄수화물 절약 효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의 지방을 쓰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을 초반에 절약을 했다가 나중에 큰 스파트를 내거나 힘을 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과 영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력은 좀 더 떨어지거나 운동 수행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보충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강의에 20문제 다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 및 EPOC, EPOC 하면은 우리 예전에 산소 부채 바로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느린 회복기, 빠른 회복기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왜 EPOC가 발생이 되는지, EPOC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바로 머릿속으로 착착착착착착 나오셔야 돼요. 자, 운동 초과산소 섭취량 및 젖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이네요.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우선은 EPOC는 빠른 영역과 느린 영역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EPOC의 빠른 영역이 나타난 가장 주된 요인은 생성된 젖산은 글리코겐을 재합성한다. 이거는 빠른 영역이 아니고요. 느린 영역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보기 2번. 운동 중 체온 상승. 체온 상승은 아시겠지만 느린, 빠른 둘 다 나오죠. 그쵸? 체온 상승, 혈산, 젖산 농도 증가, 카테콜라민의 농도 증가는 EPOC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맞고요. EPOC에 어디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느린 영역에 해당이 나타나는 기여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 볼게요. 운동신경과 관계없이 크레아틴 인산, 혈중 젖산 농도 등의 변화는 저강도 및 중강도 운동에 비해 고강도 운동에서 더 크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 EPOC가 더 크게 나타난다. 운동시간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PC와 젖산의 혈중 농도는 운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더 많이 쌓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보기 4번. 고강도 운동은 생성된 젖산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야, 나 진짜 이거 보고 저도 좀 헷갈렸어요. 오랜만에. 자, 고강도 운동은 생성된 젖산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최적의 운동 휴식의 강도는 적산 여치의 30에서 50%의 강도이다. 적산 여치라고 사실은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함정이 있었는데, 적산 여치, 적산 여치?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정확한 거는요, 저는 이제 30에서 50%가 틀렸나, 설마 문제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숫자도 물론 틀렸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VO2 max예요.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의 30-40%.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가볍게 뛰는 게, 동적 휴식을 하는 게 젖산에 대한 피로 감소를 더 잘 준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적산 여치의 30에서 50%가 아니라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의 30에서 40%.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주 빡세게 달렸을 때 30-4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기 7번까지, 문제 7번까지 끝났고요. 이제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의를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찍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요.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다시 새롭게 찍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측을 많이 합니다.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너희들 더 틀려봐라, 더 떨어져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 좀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에 대한 원리는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해설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을 때는요, 저희 강사진들 모두 다 새롭게 강의를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